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을 맞이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사법부와 그리고 또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헌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현배 재판관에 대해 가지고 과연 이 사람이 현재 지금 이제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소장까지도 헌법재판소 소장까지도 맡고 있는 사람인데 과연 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지금 염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 문영배 재판관이 썼던 글을 보더라도 사실상 이제 그 북한에서 주장하는 북침론, 6.25 같은 경우는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연장선에서 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들었죠. 그도 그럴 것이 6.25 때 유엔 참전군에 대해 가지고 전쟁 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했던 글이 논란이 되기도 했으니까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고서 어떻게 유엔 참전군을 갖다가 전쟁 광이다 뭐다 이런 식으로 또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이제 좀 북쪽의 뭔가 친화적인 모습 그리고 또 우리법 연구회라고 하는 좌파 중의 좌파 그 단체에서 사실상 이제 그 수장 역할 같은 사람이 바로 문영배였고 그중에서도 본인이 이제 그 밝혔던 것처럼 우리법 연구에서도 가장 좌쪽에 있는 사람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얘기했던 거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과연 정치적으로 문영배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나 편향되어 있는데 과연 재판소장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당연히 기피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제가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고법부장, 굉장히 그러니까 사법부에서는 존경받는 직책에 있는 사람입니다. 현직 고법부장이 이 문영배 재판관에 대해 가지고 놀라운 이야기를 한 가지를 하더라고요.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자기가 보기에 이 고법부장이 보기에 100% 문영배는 어떻게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인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가차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가혹할 정도로 판결문까지도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부장이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하게 존경받는 직책에 있는 분이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문영배가 그런 식의 결정을 내릴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 가지고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 문영배 지금 재판관에 대해 가지고 알려지지 않은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 에피소드를 보면은 참 진짜 대한민국의 진보 좌파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을 몇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진보 좌파들의 특징이 뭡니까? 겉으로는 사람 좋은 척. 그쵸? 겉으로는 무슨 뭐 세상이 하나고 뭐 인류애가 어쩌다라는 등 무슨 뭐 보편적인 사랑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하다가 정작 지하들이 나타나면은 그거 이제 무시해 버리는 거. 그 정우성 같은 애들이 보여주는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문현배 재판관 같은 경우도 2007년도 2월 7일 날 있었던 재판이 굉장히 좀 화제가 되더라고요. 이 스토리 자체는 아마 기사를 통해 가지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재판의 주인공이 문영배라고 하는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것 같습니다. 뭐였냐? 2007년도 2월 7일 창원지법 315호 법정에서 형사 3부 재판에서 재판장이 뜬금없는 주문을 했대요. 그 주문이 뭐냐? 극단 선택을 이제 그 두 글자라고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죠? 그쵸? 그 극단 선택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갖다가 한번 10번 정도 외쳐보세요. 피고인은 그 단어를 갖다가 10번만 연이어 외쳐보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두 글자를 이제 쭉쭉쭉쭉 붙이다 보면은 약간 어떤 식으로 이제 들리게 됩니까? 살자. 이렇게 이제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재판장이 뭐라고 하냐? 그거 보십시오. 피고인이 외친 그 단어 같은 경우는 극단 선택 그 단어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는 살자로 들립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뭐 법정에서는 막 탄성이 터져 나왔다라는 거겠어요. 왜? 그때 당시 이제 그 사고가 여관방에 무슨 뭐 불을 질렀던 그런 이제 그 피고인이 있는데 그 피고인이 불을 질렀던 이유 자체가 극단 선택을 하기 위해서 했던 뭐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피고인을 앞에다가 놓고 얘기해봐라 살자로 들리지 않냐 이렇게 이제 막 얘기하다 보니까 방청객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막 감동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판장이 뭐라고 얘기를 이어가냐 이 피고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카드빚 3천만 원을 갚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라는 것인데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그렇게 극단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단어가 살자가 되는 것처럼 때로는 죽으려고 하는 이유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도 하다. 여기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선물하겠습니다. 책을 읽어보고 난 뒤에나 그렇게 뭐 선택을 하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이제 그 재판장이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감동 스토리 같은 경우는 기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저 또한 살아있는 동안 꼭
기억해야 할 49가지 이 이제 그 책 제목도 기억이 나고 이 책을 통해 가지고 기사가 그렇게 나왔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알고 봤더니만 그 주인공이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문영배 재판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이승환이가 나훈아 선생님을 이제 저격하다시피 하면서 이 사회의 진정한 어르신이 누구냐? 나훈아 같은 사람이 어르신이 아니라 당시 이제 그 김장하 선생, 그 김장하 선생에 대한 뭐 다큐멘터리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올리면서 진정한 이제 어른은 김장하 선생 같은 사람이 진짜 어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보니까 이 문영배 재판관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이제 그 독지가였던 김장하 선생을 만나고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장하 선생님 덕분에 학업을 무사히 마치고 그리고 사법고시까지 합격해가지고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에 저렇게 재판관까지 됐다라고 하는 스토리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참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다 엮이고 엮여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그 스토리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겉으로 들었을 땐 굉장히 감동적인 스토리죠. 근데 문제가 뭐겠습니까? 재판관 같은 경우는 저런 식으로 감동적인 스토리로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거 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감동보다도 정의감이 먼저 바로 서 있어야 된다. 이게 훨씬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문영배라고 하는 사람이 이후에 보였던 행보를 본다면 그냥 보여주기식 쇼, 보여주기식 감동 이런 거는 잘할 줄 아는데 진정으로 정의를 위해 가지고 판결을 내린다.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 부족해 보입니다. 본인 스스로 같은 경우는 희한하게 우파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그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무슨 뭐 그 환경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정부의 계획을 취소해 달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그 요청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각 결정을 내리고 본인이 했던 얘기가 나는 본의 아니게 좌파라는 딱지가 붙어 있는데 판사는 기본적으로 우파지 좌파가 될 수 없는 것이다. 판사는 기본적으로 우파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고요. 월간조선 인터뷰에서도 문영배가 뭐라고 얘기했었냐.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대선 후보에게 투표했는데 이런 사람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가 어떻게 좌편향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한나라당 찍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법연구회는 뭐다? 내가 이렇게 뭐 한나라당을 찍었던 사람이 회장으로 있는데 어떻게 우리법연구회가 좌파가 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하소연을 했던 겁니다. 정작 그런데 입으로 얘기했던 거와 뭐가 다른 거예요? 판결로 보여주는 정의감이 완벽하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2019년도에 패스트트랙 한창 이제 시끄러웠죠, 그렇죠? 그때 이제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이 오신한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신청한 걸 이제 허가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적법하다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었고 그리고 공수처 설치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도 합헌 의견을 냈었고요. 검수완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편을 들면서 법적으로 유효하다라고 또 결정을 내렸고 방송 3법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했던 방송 3법 그거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한 게 아니라 정당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냈었고 국가보안법 대북전단 금지법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사실상 진보 진영과 같은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관련된 문제, 불법 체류 외국인과 관련된 문제, 뭐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 가지고 한쪽으로 유리한 결정을 많이 냈던 사람이 바로 누구다? 문영배입니다.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이제 그 이상민 장관에 대해 가지고 이태원 사고로 무슨 뭐 탄핵하고만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얼토당토하는 이유를 가지고 이상민 장관을 탄핵시켰던 것인데 그때 당시에도 이상민 장관에 대해 가지고 물론 기각 결정을 내리기는 내렸지만 소수 의견으로 별개 의견으로 뭐라고 또 냈었냐 문영배가 이전 장관이 이태원 사태와 관련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및 성실 의무 일부를 위반했다 이렇게 비판했던 장본인이 또 문영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겉으로는 착한 척 감동을 주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 입으로는 나는 좌파가 아니라 우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전형적으로 누구의 특징입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강남 좌파의 전형적인 특징 아닙니까? 자기는 이제 무슨 뭐 맨날 깨어있는 시민인 것이고 정의로운 사도인 것이고 인류애를 위해 가지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자기 일상생활 정작 자기가 제대로 일을 해야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 딱 정확하게 문영배에 들이맞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법부장판사께서 뭐라고 지금 예측을 하냐 문영배 재판관이 이념적 성향이 강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판결을 통해 이념을 드러낸 적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형 시국 사건을 맡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념적인 성향 안 드러낼 것이냐? 아니다라는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번에 탄핵 정국을 맞이하게 대해서 문영배 재판관은 본인으로서는 드디어 자기 생각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난 셈이다. 분명히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것이고 의견도 굉장히 강하게 쓸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이미 이제 우리가 전초로서 봤죠.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문영배가 보였던 반응, 그렇게나 정청래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청래가 문제가 있다, 민주당이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해놓고는 뚜껑 열어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시켜야 된다, 이런 결정을 내렸던 게 문영배 아니었습니까? 저는 진짜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라고 고법부장 판사까지도 지금 비판하고 있는 마당에 문영배가 정신을 못 차리고 똑같은 모습을 끝까지 보이게 된다. 역사가 반드시 문영배 이름을 기억하고 반드시 문영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